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물리학원 세 번째 시간으로 힘과 운동 두 번째 여러가지 물체 운동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속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과서 13쪽부터 17쪽을 여러분들 다 읽어주시고 그 내용들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가속도입니다. 두 번째는 관성입니다. 세 번째는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들을 핵심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배웠던 변이, 속도,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이와 속도는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속도라는 거는 걸린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변이였습니다. 속도는 이게 방향이 있는 거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었죠. 이건 물리학원에서는 주로 안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가 변입니다. 변이. 요 변이는 위치 변화량을 줄여서 그냥 변이라고 부릅니다. 위치 변화라니까 항상 이거는 방향하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했냐 이렇게 이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 역시 방향하고 크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V가 플러스 5m/s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1초에 여기 직선상에서 운동하는데 이 플러스 방향하고 마이너스 방향 중에서 1초에 얘는 플러스 쪽으로 1초당 5m씩 이동한다. 이런 뜻이죠. 1초에 5m가 있고, 그 다음에 또 1초에 그에서 또 5m가 있고, 그 다음 또 5m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속도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속도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통 우리 그래프는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슨 그래프냐면 위치랑 시간 그래프. 하나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ST 그래프, 이거는 VT 그래프 이렇게 이제 줄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ST 그래프에서는 위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는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등속도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 등속도 운동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일정한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로 그러니까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같은 거죠. 시간당 변이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1초, 2초, 3초, 4초일 때 얘가 이동한 거리 1초일 때 이만큼 갔다. 1초 때 여기가 있으면 그 다음 1초일 때도 또 여기랑 똑같은 거리만큼 가 있겠죠. 똑같은 거리만큼 가 있습니다. 3초일 때도 또 똑같은 거리만큼 가 있고 4초일 때도 또 똑같은 거리만큼 가 있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는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 여기 이제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때 요 비례하는 그래프에서는 중요한 값이 기울기였습니다. 기울기. 그래서 이 기울기는 요 그래프 식에서 보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여기서는 x 증가량이 델타 t이고 y 증가량이 델타 s입니다. 시간분의 변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울기가 바로 속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찾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기울기가 어떤지를 보고 기울기를 보면 바로 그 물체의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변하는 게 없죠. 그럼 속도가 일정한 운동하니까 이게 바로 등속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속도의 방향은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속도 시간 VT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VT 그래프에는 등속도 운동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항상 1m/s 플러스 1m/s 그러니까 시간 1, 2, 3, 4 항상 시간이 언제든지 얘는 속도가 플러스 1m/s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 VT 그래프에서 우리가 중요한 값이 뭐냐면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입니다.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한다 그랬죠. 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는 델타 t입니다. 델타 t. 요 가로가 델타 t입니다. 세로는 v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v 곱하기 델타 t를 구한 거죠. v 곱하기 델타 t는 변이하고 똑같습니다. 변이.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변위를 의미한다는 걸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VT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면적을 구하려고 해봐야 됩니다.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변위. 우리는 물리학원에서 이 변위가 결국 이동 거리가 된다 그랬죠.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거니까, 직선상에 운동하는 거니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 변위나 이동 거리나 같다 그랬죠. 그래서 변위가 결국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보통은 우리는 이 변위 이동 거리가 같은 경우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면 물체가 총 이동한 거리 또는 물체의 변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복습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은 다시 이전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이해하기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속도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정의는 뭐냐면 가속도는 우리 선배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정했냐면 이거는 바로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속도의 변화량. 근데 지금 앞에 일단 표시하는 데는 시간당 속도가 얼마만큼 변화되느냐 이걸 구한 게 바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이제 기호로는 A로 나타내고, 이제 방향과 크기가 있는 값이니까 이제 화살표 한번 그려볼게요. 가속도는 정의가 뭐냐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가속도를 구하는 방식은 이게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시간당 속도의 변화. 이게 바로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 말로 이렇게 국어적으로 풀어서 쓰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시간당 속도의 변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데 그냥 식으로 딱 나타내면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가속도라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구하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 식 자체가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가속도를 앞으로 구할 때는 이 방법으로 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봐라 그러면 항상 속도의 변화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속도 변화가 일어난 시간을 구해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구하지 않고서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 가속도의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가속도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 방법으로 구한다는 걸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속도는 방향하고 빠르기 이 두 가지 값을 가진다 그랬죠. 그럼 속도가 변한다는 말은 속도가 변한다. 그러면 뭐가 변한 겁니까? 요 둘 중에 뭐가 변한 걸까요? 그렇죠. 방향이 변할 수도 있고 빠르기가 변할 수도 있고 이 둘이 같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를 가진다는 말은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속력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향은 가만히 있고 이 빠르기만 변하는 경우, 속력만 변하는 경우. 그러니까 직선상을 운동하는데 여기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방향은 계속 똑같고 얘가 빠르게 점점 빨라지든지 점점 느려지든지 하는 겁니다. 이게 가속도 운동이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가속도 운동이죠. 그쵸? 점점 빨라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서 점점 빨라지게 한다든지. 그러면 가속도 운동. 그럼 자동차가 가는데 엑셀을 밟아서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든지. 이게 바로 가속도 운동,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가속도 운동이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가속도 운동 말고 또 다른 가속도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방향만 변하는 운동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여기서 말했죠. 빠르기도 안 변하고 방향만 변하더라도 방향이 변해도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속도가 변하면 다 가속도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방향만 변하는 운동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속도는 빠르기는 안 변하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은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거는 대표적으로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은 뭐냐면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물체가 이리로 가는 속력은 다 똑같아요. 속력은 다 일정합니다. 속력은 일정.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방향이 다 다르죠. 다 움직이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이거 움직이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죠. 여기서는 이쪽 방향, 대각선 아래 방향이지만 여기서는 오른쪽, 여기를 내가 플러스 방향을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어느 방향입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위로 가는 거죠. 여기서는 1로 가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만 계속 바뀌면서 속력은 일정한 운동, 이게 바로 등속 원운동입니다. 이 등속 원운동도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방향이 바뀌니까. 속력과 방향이 함께 변하는 운동은 대표적으로 이런 근해 운동, 진저 운동, 왔다 갔다. 이런 운동은
여기서 제일 빠르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정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방향도 계속 바뀌고 빠르기도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운동이 이 운동이죠. 속력과 방향이 함께 변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와 가속도 운동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학 1에서는 이런 걸 다 다루는 게 아니라 물리학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속력만 변하는 운동, 이걸 주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 1에서는 쉬운 거, 이거 하나만 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 가속도의 정의, 이 정의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잘 움직이던 물체, 아까 얘기했처럼 잘 움직이던 물체가 왜 속도가 변화가 생길까요? 그래서 이 가속도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이 가속도의 원인을 사람들이 막 고민했는데, 이 가속도의 원인에 대해서 이 원인은 이거라고 하자, 이 원인을 얘라고 하자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뉴턴입니다. 이 뉴턴은 이 가속도의 원인을 뭐라 그랬냐면, 이 가속도의 원인을 뭐라 불렀냐?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force. 이 가속도의 원인이 되는 게 힘입니다. 이거 힘의 정의가 뭐냐면, 힘은 도대체 뭐냐? 힘을 뉴턴이 뭐라고 정했냐? 가속도가 생기는 원인이다.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자연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속도가 변하는 운동, 속도가 변하면 그 물체는 가속도가 그 물체는 힘이 작용한다. 속도가 변하면 그 물체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걸 항상 이게 이제 속도가 변한다는 게 결과인 거죠, 결과. 어떤 결과를 보게 되면 항상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 그래서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게 인과율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인과율을 믿습니다. 인과율을 믿고 있는 거죠. 항상 모든 현상의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우리가 비과학적인 거죠. 기적인 거죠. 기적.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갑자기 내 병이 내가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내 병이 나았다. 내 병을 낫게 하는 아무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병이 나았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우리가 관측하는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를 추측해 가는 거죠. 또는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원인과 결과는 뭐냐면, 여기서 원인은, 우리가 원인을 한 거는 힘이 원인이 되면 그 결과로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가속도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과 가속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힘이 있으면 반드시 가속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속도가 생기면 반드시 힘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방향이 바뀌거나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거나 운동 방향 빠르기가 동시에 변하면 거기는 반드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우리는 여러분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체의 가속도 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는 물 미끄럼틀을 타라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선상을 운동합니다.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상을 쫙 운동하죠. 그럼 이 사람은 운동 방향하고 빠르기 중에 뭐가 변했습니까? 이 사람은 빠르기만 변했죠. 빠르기만. 자, 직선의 레일을 따라 들어와 멈추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 또 직선의 레일이라는 걸 줬으니까 얘도 오긴 오는데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죠? 방향 안 바뀌는데 빠르기만 빨랐다가 점점 느려지죠. 빠르기만 바뀝니다. 얘는 느렸다가 점점 빨라지는 경우고. 자, 다 봅시다. 일정한 빠르기는 변하지 않는데 돌아가는 회전목마입니다. 그럼 이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등속 원운동이죠. 그럼 이거는 방향만 바뀌는 운동입니다. 방향만. 휘어진 레일을 따라 내려가는 롤러코스터. 이거는 도는 거니까 일단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근데 처음에 느려졌다가 확 빨라지죠. 이거는 방향도 바뀌고 빠르기도 바뀝니다. 그렇죠? 그네는 아까 우리 그네는 진자 운동이랑 같은 건데 이거 왔다 갔다 시계추 운동처럼 얘도 역시 방향하고 빠르기가 동시에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전송대 위의 물건, 이게 컨베이어 벨트는 보통은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 거죠. 일정한 빠르기로 하는데 방향만 계속 이렇게 레일을 따라가니까 방향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방향만 바뀌는 A입니다. 됐죠? 가나는 빠르기만 바뀌는 경우고, 그 다음에 다하고 바는 방향만 바뀌는 경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향하고 빠르기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분해 봤습니다. 속력 빠르기만 변하는, 빠르기가 변하는 경우는 가 빠르게 변했죠. 나, 이거 빠르게 변했죠. 다는 빠르게 안 변했습니다. 그죠? 등속이니까. 그 다음에 라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마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바도 빠르기는 안 변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빠르기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니까. 운동 방향은, 이거는 가나는 모두 직선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방향이 안 변했습니다. 다 같은 경우는 방향이 계속 원운동이니까 변했죠. 라도 원운동이니까 변했죠. 마는 왔다 갔다 하니까 방향이 다 바뀌었습니다. 계속. 바 같은 경우도 방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빠르기만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만 바뀌는 경우가 있고, 빠르기와 방향이 동시에 바뀌는 이렇게 세 가지의 가속도 운동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만 변하는 경우,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나눠봤죠. 그럼 또 다른 운동 사례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속도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구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 이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어디를 향하냐면 이거는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죠. 지구 중심을 향합니다. 지구 중심 방향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연직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직 방향. 중력 가속도는 연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연직 방향.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했지만 이 가속도라는 거는 가속도의 원인은 아까 어디 갔지? 가속도의 원인은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값인데 이것도 벡터 값인데 속도의 변화니까 그 방향이 있는 값입니다.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 의미하는 건 뭐냐? 가속도의 원인이 힘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거는 가속도의 방향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그게 바로 힘의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가속도의 방향이 이 방향을, 여기 물체가 여기 나오면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은 이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힘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자유낙하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 있습니다. 이 자유낙하 운동은 여기서 정지했던 물체가 떨어지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지구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초에 9.8m/s씩 빨라집니다. 증가합니다. 증가. 그러면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가속도는 아까 델타 T분의 델타 V였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니까 G라고 표현할게요.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속력의 변화, 멈췄던 애가 1초 후에는 9.8m/s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냐? 9.8에 m/s를 또 초로 나눕니다. 그러면 초로 두 번 나눈 거죠. 미터를 초로 한 번 나누고 또 나눈 거죠. 그래서 9.8m를 초로 두 번 나눈. 그래서 이게 가속도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9.8m/s 제곱이 지구의 중력 가속도, 지구의 보통 이제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쌤 앞에 가속도의 정의를 하면서 단위를 얘기했는데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이 된다는 거. m/s 제곱.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걸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단위를 읽을 때는 당당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한 개, 사람 한 명, 개 한 마리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지구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지.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나타나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볼 수 있는 그 운동의 경우에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표현되는 운동의 경우에는 자유낙하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 있는데 이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물리학 2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2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포물선 운동 하더라도 이 물체의 속도의 변화를 따져보면 다 아래쪽 방향으로 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앞으로 가는 이 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속도는 절대 변함이 없고 이 위로 가는 속도만 변함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쪽으로 엄청 빠르게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죠. 왜냐면 가속도 방향이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가속도의 방향이 의미하는 것은 힘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위로 올라가는데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잡아당기니까 점점점 올라가지 못하고 멈췄다가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방향이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멈췄던 사과를 계속 아래로 당기고 있는 겁니다. 당겨서 아래로 당기니까 얘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앞에 우리가 배웠던 가속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가속도라는 거는 가속도라는 게 시간당 속도의 변화였다는 걸 알았었죠. 배웠죠. 이 가속도의 원인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인이 되는 게 바로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힘. 가속도의 원인이 힘이라고 뉴턴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왔다시피 힘이란 것이 뭐냐? 힘은 가속도의 원인이 된다. 그럼 이걸 좀 쉽게 일반인들에게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나 물체의 빠르기가 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의 정의가 뭐냐?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요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원래 뉴턴 같은 경우는 힘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 과학에서 물리에서 정의를 내릴 때는 항상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힘은 델타 T분의 델타 P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건 운동량, 뒤에 우리가 배울 운동량이랍니다. 운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힘의 정의입니다. 이 힘의 정의를 한번 따져보면 이걸 식을 풀어보면 결국은 MA라는 식이 납니다. 그래서 힘이 주어지면 반드시 이 가속도가 A는 가속도입니다. 힘이 주어지면 질량이 있는 물체는 가속도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식 자체가. 그래서 이게 바로 힘의 정의이고 이 힘이 바로 가속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이 작용하는 방식은 어떠냐? 힘이라는 게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뉴턴의 1, 2법칙입니다. 1, 2법칙.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기지만 힘이 작용 안 하면 그러면 가속도 안 생기겠죠. 그럼 가속도가 안 생기면 어떤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가속도가 안 생긴다는 말은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힘이 작용 안 하면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도 정지했는 애는 계속 정지했고 움직이던 애들은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변함이 없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게 이제 뉴턴의 1, 2법칙이고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있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게 2법칙입니다. 그래서 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힘이 작용했을 때,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물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게 뉴턴의 1, 2법칙이고 그 다음에 그 힘이란 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작용하냐? 힘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3법칙입니다. 3법칙은 다른 말로는 반작용 법칙이죠. 반작용 법칙입니다. 그래서 3법칙은 힘이 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한 법칙인데 항상 힘이라는 것은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해야 됩니다. 두 물체 사이. 그냥 얘가 가만히 있는데 얘 혼자 아무 다른 물체도 없는데 얘가 갑자기 힘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힘을 주고받는 것은 항상 두 물체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겁니다. 알겠죠? 서로가 힘을 주고받는데 항상 그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받는다는 게 바로 작용-반작용 법칙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왜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 이 규칙대로 힘이 작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숨겨진 게임의 규칙을 뉴턴이라는 사람이 오랜 생각과 관찰 끝에 이 사람이 찾아낸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뉴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요거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이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여러분 앞으로 물리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내력과 외력, 그 다음에 알짜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력과 외력은 힘을 우리가 아까 힘은 가속도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힘을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보면 내력과 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구와 달의 운동이 나왔었는데 여기 지구하고 달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 달이 있습니다. 그럼 지구하고 달을 우리가 먼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하고 달은 거의 한 물체입니다. 한 물체. 그렇죠? 그럼 지구하고 달 사이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유력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이 지구와 달을 한 물체로 봤을 때, 얘를 한 물체로 봤을 때, 물체 내에 있는 요 두 입자가, 물체에 있는 두 입자가 서로 작용하는 요 힘을 뭐라 부르냐면 내력이라고 부릅니다. 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내력이 작용하면 이 내력 때문에 이 지구와 달 연결한 이 물체가 지구와 달을 하나로 본 이 물체가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내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하지는 않죠. 다시 요 둘 사이 지구하고 달 사이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지구와 달이 여기 있는 쉽게 얘기하면 태양 주변을 도는 게 아니죠. 그 태양 주변을 도는 거는 왜 도는 겁니까? 태양 주변을 도는 건 태양에서 이 지구와 달을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잡아당기니까 얘들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안 당기면 얘가 이렇게 뭐 날아갈 건데 당기니까 계속 방향을 틀어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이 물체의 방향을 이 물체의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원인은 이 물체 내부에서 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내력이라 부르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외력이라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이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선생님을 밀어줘야 되죠. 밀어줘야 됩니다. 또는 선생님이 땅바닥을 발로 밀어서 땅바닥을 발로 밀면 땅바닥이 선생님 발을 밀어줘서 선생님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외부에서 선생님의 외부에서 누군가가 밀어주거나 잡아당겨줘야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자체가 선생님이 여기를 잡고 앞으로 가자 이렇게 한다고 가집니까? 이렇게 한다고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작용 내 몸속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잡아당기는 거는 이건 내력입니다. 내력이 아무리 작용해도 이렇게 가자 해도 절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끄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뭐가 작용해야 되냐면 외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외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력이 작용하긴 작용해야 되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외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F1이 작용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외력이 작용합니다. F2가 작용합니다. 근데 이 두 개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이 물체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서로 똑같은 힘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긴 작용해야 되는데 이 외력의 합이 외력들의 모든 다 합친 값이 그 합친 값을 알짜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짜임이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물체가 움직이려면 어떤 물체가 가속도를 가지려면 알짜임이 작용해야 되고 알짜임이라는 거는 외력을 말합니다. 내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짜임이 작용해야 되고 그 물체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알짜임이 작용을 해야 그 물체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물체는 가속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힘이라는 건 가속도의 원인이 된다 할 때 가속도가 생기는 원인이 힘이다 할 때 이 힘이라는 것은 바로 알짜 힘을 의미합니다. 이 어떤 물체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 요 알짜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 작용하면 어떤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게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외력, 알짜 힘이 있을 때입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다른 말로는 관성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관성법칙이라는 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랑 제2법칙은 모두 똑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배울 식이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F는 ma. 물리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식입니다. F는 ma라는 식입니다. 이게 힘의 정의라고 그랬죠. 힘이 주어지면
이 말은 뭐냐면 힘이 F라는 힘이 주어지면 이 F라는 힘은 뭐라 그러냐면 외력 R자임이라고 했어요. R자임이 주어지면 질량을 M이라는 이건 질량입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가속도를 갖는다. 가속도.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R자임이 안 주어지면 이게 0이면 질량이 0이 되는 이 질량은 있으니까 어떤 물체의 질량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 뭐가 0이 되냐? 이 물체의 가속도가 0입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이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은 뭐냐? 우리가 앞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운동이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겠죠. 그렇죠? 가장 자연스럽다는 말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 우주 공간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럼 이 물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은 그냥 이 속도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직선 운동에서 가는 겁니다. 우주 끝까지 쭉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인데 이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을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일어나려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운동 상태가 변하게 만드는 뭔가를 작용 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상태,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작용하지 않아야 되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걸 우리가 이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말입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R자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이 R자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입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F는 0일 때 A가 0이다. 이거죠. 와,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F가 0이면 R자임이 0이면 가속도가 0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긴 문장을 간단한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R자임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체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죠. 운동하는 빠르기나 방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어떻게 있겠습니까? 빠르기나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얘는 계속 정지해 있는 거고 운동하던 물체는 빠르기나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어떤 운동? 등속도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서 쓰면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R자임이 존재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어떤 힘도 주어지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F가 0이면 A가 0이다. 라고 간단하게 우리는 설명하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오 파이팅.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요 말을 이거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걸 우리는 바로 관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관성법칙입니다. 그리고 관성이라는 거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관성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힘들다는 뜻이겠죠. 관성이라는 거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니까 관성이 크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힘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일상 경험상으로는 질량이 클수록 무거운 물체일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관성의 크기나 관성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얼마나 크냐 작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질량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질량의 크기가 바로 뭐의 크기가 같은 거냐? 관성의 크기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무거운 물체랑 질량이 엄청 큰 물체랑 가벼운 물체가 있습니다. 둘 중에 관성이 누가 큰 겁니까? 당연히 무거운 물체가 큰 거죠. 왜냐하면 관성의 크기는 질량 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관성이 크다는 말은 처음에 정지했던 애를 움직이려면 누가 더 힘이 많이 든다는 겁니까? 얘가 힘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던 애를 멈추려면 누가 더 잘 멈추기 힘들다는 겁니까? 관성이 큰 애. 트럭이 더 멈추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트럭이 과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트럭이 과속을 하면 얘는 멈출 때는 이만큼 쫙 미끄러져 가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만큼만 딱 미끄러지면 딱 멈출 수 있는 거죠. 가벼운 애는 조금만 가면 멈출 수 있지만 무거운 애는 똑같은 힘을 줬을 때도 쫙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관성이 크니까. 자신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힘드니까.
그만큼 더 큰 힘을 줘야 된다. 아무리 큰 힘을 줘도 얘는 관성이 또 크기 때문에 쫙 미끄러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관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이게 관성이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관성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성을 이용한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우리가 나오는 게 먼지 트는 겁니다. 이불 먼지를 트는 겁니다. 이 이불 먼지를 틀 때도 관성을 이용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볼게요. 이불을 한번, 이불이 요렇게 있는데, 이불을 한번 위로 한번 싹 올렸다가, 이불을 한번 들렸다가, 아래로 탁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이불이 위로 탁 들릴 때, 여기 있던 먼지들도 다 위로 가려고 하죠. 위로 이렇게 다 가려고 하는데, 이불만 아래로 탁 떨어지니까 이들이 분리가 되는 거죠. 요거는, 얘는 관성이 있으니까, 위로 가려는 관성이 있어. 먼지 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이불을 걸어놓고 이 막대기로 이불을 탁탁 때립니다. 탁탁 때립니다. 그러면 이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먼지들도 다 들어있죠. 여기 있는데 먼지가 이제 정지에 있으려고 합니다. 정지에 있으려는 관성이 있는데 여기 막대기로 탕 때리니까 이불만 뒤로 팍 빠지는 거죠. 그럼 먼지하고 이불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때릴 때는 천천히 쑥 밀면서 때리면 안 되고 순간적으로 팍 때려야 되죠. 팍 때려야 얘는 정지에 있는 관성 때문에 여기 남아있으려고 그러고 먼지는 남아있으려고 그러고 이불만 뒤로 팍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티슈를 뽑을 때 우리는 어떻게 뽑아야 돼요? 요 설명해 보면 여기 톡 뽑아 쓰세요. 톡 뽑아. 이걸 슥 뽑으면 안 되고 톡톡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휴지들이 정지에 쓸려는 관성이 있고 그래서 톡톡 뽑아야 이 관성 때문에 두 개가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걸어가던 엄마가 우리 엄마는 안 되는데 걸어가던 엄마가 이렇게 돌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예. 엄마는 지금 이쪽으로 가는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있는데 이 아래쪽만 정지했습니다. 정지. 그러니까 얘는 멈추고 앞쪽은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버스가 이쪽으로 갑자기 급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가만히 정지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몸 중에서 어느 부분만 지금 앞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 사람이 여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앞으로 가려고 하죠? 요거 발입니다. 발 부분이 버스랑 붙어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발만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발만 앞으로 가니까 몸은 뒤로 이렇게 제껴져요. 이 몸은 가만히 원래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고 발만 앞으로 가는 거죠. 이 버스 밖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 머리랑 이 상체는 여기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발만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뒤로 확 제껴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버스에 이 사람이 롤러 스케이트 같은 걸 타고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버스가 이렇게 탁 간다. 여기 이제 마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버스만 가면 이 사람은 여기 가만히 있고 버스만 앞으로 쭉 가겠죠. 이 사람은 이 자리에 가만히 있고. 그럼 이 사람은 뒤로 받는 힘을 못 느낍니다. 그냥 버스만 앞으로, 자기는 가만히 있고 버스만 앞으로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겠죠. 여기는 요 마찰 때문에 이제 관성이 위의 관성하고 밑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뒤로 제껴지는 겁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쫙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는 관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멈추면 내 엉덩이는 멈추려고 하고 요 엉덩이 다음 부분 여기는 정지하려고 하고 얘는 앞으로 계속 내 몸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앞으로 싹 쏠리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것도 바로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관성이 드러나는 예들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고 그걸 설명해 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속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였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인 겁니다.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속도가 3초 동안에 1m/s로 가던 애가 4m/s로 속도가 늘어났다. 속력이 빨라졌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해서 3초 동안에 3m/s가 변한 거죠. 그럼 이거는 띵띵 나누면 1m/s의 제곱이 됩니다. 단위가 m/s 제곱이 된다는 거 꼭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속도의 원인은 뭐였냐? 가속도가 생기는 원인은 바로 힘이었습니다. 힘 중에서도 R자임이었습니다. R자임은 뭐였냐면 이물체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외부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친 힘. 이 힘들을 다 합쳤을 때 최종 어떤 힘만 남아있냐?
이게 바로 R자임입니다. R자임. 이 R자임이 작용해야만이 가속도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R자임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R자임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바로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었습니다. 뉴턴 운동 제1법칙은 R자임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가 어떤 운동하냐. 이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입니다. 이때 나오는 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었는데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바로 관성입니다. 이 관성의 크기는 뭐와 같냐면 뭐에 비례했냐? 질량의 크기에 비례했습니다. 결국은 관성의 크기가 질량의 크기입니다. 무거운 물체일수록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관성의 크기도 크다는 것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수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번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 가속도를 구해보는 가속도 구하기,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 세우기, 이렇게 좀 약간 이번 단에서 좀 어려운 단어, 계산하는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